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부대학교 나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오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션을 이전에 하시고 저에게 이제 주제 강연 시간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준비할 때는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선물같이 잘 우리가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제 강연을 의뢰를 받고 사실은 고사에 고사를 거듭했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좀 넘어갔다가 오겠습니다. 4년에 걸쳐서 이런 강연 주제들로 진행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그 구축 사업한 거, 장애학생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하신 거, 매뉴얼 설명, 그리고 안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셨고 2022년도에는 디지털 콘텐츠 설계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우리가 또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직전 연도에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업해야 되는지 또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할 주제는 지역사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교육의 3주체가 학생, 학부모, 교사잖아요. 이제 교육의 4주체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네 번째 주체는 바로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방점을 둔 강의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강의의 목차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연구를 처음부터 연구 방법, 결과, 논의 이런 방식의 진행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했던 연구들과 고민했던 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개발원 선생님들, 공단 선생님들을 뵈면서 그리고 같이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들 좀 같이 좀 정리해보고 싶은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의 우리에게는 그 현장 실습을 얘기를 할 때에는 직업 계고 현장 실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해당 부처 담당 연구사님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 좀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 현장 실습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결과를 일단 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 번째로 좀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항상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 근거 기반 실제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현장 실습을 운영하실 때 지도하실 때도 EBP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미국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 세상에 제가 2년 전에 봤던 그 웹사이트가 확 다 개선이 돼서 새로운 웹사이트가 또 펼쳐졌더라고요. 개발이 됐더라고요. 잠깐 그것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발표 드릴 연구들, 그 내용들은 다 레퍼런스가 이 5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통찰력 있는 어떤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연구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한 이야기들을 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는 중에 바로 일주일 전이죠. 굉장히 반가운 또 기사가 하나 단독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서울경제에서. 선생님들도 혹시 보셨나요? 이게 대학생 현장 실습 운영 규정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도 저희 대학에서 현장 실습 지원 센터장도 해보고 했지만 대학생들 현장 실습 나가는 거 해보고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열정페이를 없애기 위해서 규정이 계속 개선이 되고 개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직접 지급을 하고 산재 상해보험 등에 대한 의무로 이것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대학 현장에서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업체들이 다 손살에 칩니다. 이렇게는 못 준다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채용 약정을 맺고 채용으로 이어진 경우에만 실습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고용 여력이 없는, 그러니까 즉 현장 실습 이후에도 이 학생을 계속 채용할 여력이 없는 그런 작은 기업들에게까지도 이 현장 실습 지원한
이 비용만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주축으로 해서 이 산자부하고 기획재정부가 같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박수칠 내용인데요. 이 대학생 현장 실습 운영 규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고등학교에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적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학생 현장 실습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또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더 정책적으로 확장될 것을 요청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은 저 첫 번째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바입니다. 기업체 인센티브 관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반가웠던 연구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복더위, 삼복더위도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이 더위에 이렇게 모여서 애쓰시고 노력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 변인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결과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것이 특수교육 통계하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현장 실습 참여 현황 그리고 직업계고 학생 현장 실습 참여 현황을 좀 비교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네, 선생님들 자료에는 아마 조금 요 발표 자료하고 다를 수 있는데요. 다 이제 연구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보고서 등등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특수교육 통계에서는 진학과 취업 이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결과 변인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진학은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해 둔 것처럼 일반 학급에서의 진학률이 가장 높습니다. 63% 정도. 그러니까 일반 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그 진학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일단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우리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졌다는 거. 제가 이제 2개년도를 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2022년도 거하고 2023년도 거. 근데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옆에 적어놓은 것은 진학률이 뭐 성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소소하게 좀 비교해본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보실게요. 취업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이 많고 이게 변인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 장에는 일단 다 이렇게 넣었는데요. 일단 제가 빨갛게 칠해 놓은 저 부분 기타로 분류되는 학생 수가 226명이거든요. 기타로 분류되는 학생 수가 22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식음료 서비스 굉장히 우리 학생들 진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취업. 그 학생 수가 263명입니다. 기타가 조금 애매하죠? 뭔가 이제 재분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은 2022년보다 2023년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3.2%에서 34.5% 약간 높아졌습니다. 다 선생님들께서 노력하신 그런 결과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특수교육 통계에서 제가 이제 이 분류 체계의 기준과 그 적정성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의 질문을 고민을 좀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일단 기타로 집계되어 있는 그 인원 226명, 201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식음료 서비스로 집계된 인원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뭔가 이게 좀 세분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다시 재분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이제 데이터를 봤거든요. 2022년하고 2023년 선생님들께서 예상하다시피 제품 제조가 가장 많습니다. 2개년도 모두. 그리고 청소, 세탁, 식음료 서비스, 기타, 사무보조 이런 순서고요. 2023년에는 제품 제조, 식음료 서비스, 청소, 세탁, 기타, 사무보조 순서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 둔 부분을 보시면 특수학교, 고등학교 취업률이 6.9%, 5.1%. 아까 우리 전체 취업률이 32%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이 앞 데이터를 보시면 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취업률이 훅 낮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그냥 표기를 해놨네요. 6.9, 6.1.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그 부모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특수학교에 쭉 진학을 하고 나서 중학교 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려 보내고 나서 기쁨과 동시에 이제 이 다크서클이 내려오신다고 부모님들께서 이제 졸업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특수학교에 있는 부모님들. 근데 이 데이터가 그냥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해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사실 우리 특수교사도 계시고 우리 공단 개발원 선생님들 모두 계신데, 조금 더 무언가가 어떻게 개선이 되면 좋을지와 관련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저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류 체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기준이 있어야지 선생님들도 고민을 해주시고 저한테 조언도 주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요. 장애학생,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직무훈련 컨텐츠 개발 사업을 10차 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게 완성은 되지 않았고 굉장히 뭐 선생님들과 그 컨텐츠 개발 업체와 열심히 지금 개발 중인데요. 제가 일단 1차적으로 한 이렇게 10차 시 정도를 빼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랑 국토관이랑 하시는 연구인데, 만약에 이러한 직무 훈련을 받은 학생이 이러한 관련된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은 어디에 집계가 될까? 좀 반문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저 분류 체계를 보고. 예, 그 이유인즉슨 국토관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학생들이 하는 그 취업하는 분야 이런 것들을 좀 폭을 넓히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AI가 이게 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조금 더 우리 학생들도 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당연히. 그래서 이 콘텐츠 주제를 잡을 때에도 좀 그러한 방향으로 잡아주십사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막 교육과정 싹 보고 기존에 있었던 그 개발된 콘텐츠 싹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선생님들께서 수업과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주제 중에 기개발된 것이 없는 것 중에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주제가 뭘까 많이 고민을 해서 몇 번 수정을 거쳐서 한 이 10차 시 정도가 가 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개발 중이고요. 자, 그런데 고민이 됩니다. 애견 유치원 교사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어디에 집계가 될까? 장애인 활동 지원사, 휠마스터, 크리에이터 뭐 이런 직업을 갖게 되면 우리 이 아이들은 기타에 집계가 될까? 이거 살짝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업 분류 체계에 대한 고민의 말씀을 좀 나눠 드려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그 어려움은 바로 이 장이죠. 그러니까 비진학 미취업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 졸업생들이 비진학하거나 미취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장애인 평생교육 장도 사실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갈 만한, 모든 성인들이 갈 만한 그런 장이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건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저는 제 자리에서,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자리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아까 그 직업 분류 체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FGI를 한 결과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아이들이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자들이 일단 뭐 절대치 인원수는 그렇게 많은데 비진학 미취업자 수와 비율이 거의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전공과까지 올려놨는데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이제 취업과 진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특수교육 통계를 통해서 본 우리의 결과 변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 실습 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 제가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고요. 그 연구할 때, 정책 연구할 때 교육부에서 주신 연구 그대로, 자료 그대로인데요. 자,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에는 고3하고 전공과 학생의 약 25%, 그러니까 2,500명 내외가 지금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500명, 생각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제가 제 주변의 선생님들께 여쭤보니까
이 통계를 만드시려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학교에 요청을 해서 수집을 하신대요. 근데 전체 몇 명인지 모르셨다고 제 연구에 참여하신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500명 정도가 되고요. 코로나 때도 줄지 않았습니다. 비슷했고요. 그리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보니까 25,000명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직업계고 학생의 약 10분의 1 정도가 지금 현장 실습을 참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찾아봤죠. 25,000명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저도 다 이제 연구를 하느라고 근거를 만들어 보려고 좀 찾아봤습니다. 오이, 예, 하이파이브하고 고졸만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연구자로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서 내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는 사실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언을 지금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 시스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제가 발급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그거 없이 접근 가능한 정보들만 쭉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그렇지만 두 번째 저 서비스가 굉장히 저는 탐나더라고요. 사실은 저것 때문에 이 하이파이브를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 사실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활성화된 일자리 지도를 갖고 오지 못했는데, 이게 전국 일자리 그 지도가 쫙 펼쳐지면서 그 17개 시도별로 몇 개 일자리가 있다. 우리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생들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업체들을 클릭해 보면 그 업체 정보가 나오고, 그 중에서 우수 산업체죠. 거기선 선도기업이라고 하는데 선도기업은 어떤 거고, 뭐 이런 정보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아, 우리를 받아줄 현장실습처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데가 우수 산업체구나, 선도기업이구나, 내가 그럼 여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그냥 오픈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는 우리도 같이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같이 써도 될까 하는 그런 것들 중에는 우리도 열심히 지금 개발원 선생님들과 공단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 저도 발표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 애쓰시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차피 개발된 거 우리 학생들한테 좀 적합하도록 조금만 우리 교수 적합화 하듯이 선생님들 해서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 그러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텐데,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고졸만 잡에서는 네, 이 지원금 신청실이 바로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게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비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지급을 하시는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안 될까? 예, 일반고도 이제 직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직업계고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부터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몇 가지 그 출처들 연구하면서 FGI 하면서 워딩들 제가 좀 따온 게 몇 가지 있긴 한데요. 결국엔 정리되는 것이 3M이더라고요. 3M이 어떤 회사 브랜드가 아니라 맨 매뉴얼 머니, 그러니까 인력,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매뉴얼 지침이나 어떤 시스템, 그리고 예산. 이 세 개의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세 개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산재가 발생한 건수가 우리가 확실히 낮은 것 빼고는 직업계고보다 좋은 수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이제 제 연구에서 뽑아놓은 것은 이 9개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이것을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좀 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인력 구성과 관련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좀 운영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좀 같이 들어가서 유관기관 전문가로 다 참여된 그런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직업계고는 소위원회라는 거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학생의 개인적인 어떤 그 개별적인 적성과 특기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자
그 적성 특기별로의 소위원회를 전공별이죠. 소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현장 실습을 매칭을 하고 계시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거 우리도 좀 비슷하게 따라하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실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현재 채용 약정형 현장 실습의 경우에만 직무 지도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기준이 좀 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면 확대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 학생들이 조금 더 용감하게 여러 곳에 취업이 현장 실습이 가능하겠다, 시도가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또 그 전문 인력은 노무사님들이셨는데요. 직업계고는 노무사님들이 공인노무사 협회하고 연계가 돼서 이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가 이제 한국장학재단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EBP 얘기할 건데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유급 일 경험의 중요성.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유급으로 한 경험의 중요성이 이 학생들이 나가서 전환에 성공하고 성공적인 성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측 변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받고 일해본 경험과 돈 안 받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과 관련해서 좀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점검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 좀 그 나이스가 개선이 됐지만 제가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못했어요. 저는 교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역시나 그 전송하고 회신되어지는 그 기능 이외의 기능들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페이퍼 막 해서 조사하시고 해서 입력은 다 하고 전송을 하는데 그것이 회신되는 과정이 도대체 학생들에게 어떤 득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거 말고 좀 정성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하고 또 이제 졸업 이후에 사실 우리가 모델은 굉장히 졸업 이후에까지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성인 생활, 독립 생활, 그다음에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한다 이런 취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나이스는 졸업하면 접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하이파이브는 그 연계된 시스템 없습니다. 나이스랑 연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그 단계적으로 허용 개방해서 취업의 양과 질을 좀 높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육부의 부서 간의 어떤 그 협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지점까지 좀 도달했거든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그것은 얘기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셨던 선생님들의 워딩들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줄친 부분을 읽어볼게요. 직업계고의 경우에 선도기업 신청서가 학교에서 작성을 하고 교육청에 그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도기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점검 리스트는 노무사가 별도 저런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봐서 실제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무사님이 다 가서 이렇게 점검 리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안전공제나 보상이 뭐 이제 오버되는 경우에 중복되는 경우에 보상이 더 큰 쪽으로 해서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직업계공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반드시 이제 현장 실습 운영에 포함돼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인권위의 권고를 받으셨대요. 직업계고의 경우에는 학생 참여시키라고. 학생을 직접 그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라고 그런 권고를 받아서 2022년도부터는 아마 반드시 학생이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걸로 그걸 필수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우리는 너무 그걸 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 대신에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 현장실습 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정말 그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연수와 같은 경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노무사회 이제 활용 부분인데요.
이제 실사나 점검 나가시는 부분, 그리고 현장 시스템 운영 도중에 학생들을 면담하고 기업에 대해서 또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 교육할 때 이럴 때에도 이 공인 노무사회에서 파견된 이 노무사님들이 역할을 이제 해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 교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뭐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특교는 우린데 왜 특별고를 직업기구가 가져가냐 뭐 이러는데, 어찌됐든 좀 나눠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회 차원에서 또 산업 안전에 대한 점검을 지원받기도 한대요. 그래서 별도로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안전과 관련한 그런 지원들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선생님의 말씀이셨는데요. 그 담임 선생님들이나 그 진로 직업 선생님들, 그리고 관련된 선생님들에게는 권한을 주시잖아요. 이 시스템, 우리 시스템의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근데 이제 전송을 하시죠. 선생님들은 전송을 하시는데, 전송된 것을 보고 공단에서 연락이 오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실 이 회신이 굉장히 늦으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리고 나서는 정성적으로 줄 정보가 별로 없더라.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얘기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공단과 개발한 선생님도 제 연구에 참여 안 하셨겠습니까? 참여하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데, 참 그 대부분이 선생님이신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도 말씀을 주셨던 것들은, 일단 그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취지가 굉장히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가 있다. 근데 나이스의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이 신청된 것들이 고용공단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공단이나 교육부 예산 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연계가 좀 정성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즉시성과 정성적인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솔직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맞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관장님들 계시다가 이제 지금 나갔지만 사실 좀 계셨으면 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분은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개발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취업 지원 사업이, 제 연구에 참여하신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뭐 이거는 익명이기 때문에 누군지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올해 작년이죠. 한 7,000명 정도 이제 진행을 하실 생각이셨고, 그리고 현장에서 체감을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은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으셨던 이유를 제가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죄송하더라고요. 이제 개발원 한 분, 공단 한 분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제 직업계고의 경우에는 그 고졸만 잡하고 하이파이브 두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편은 거의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편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이파이브는 별도 다른 시스템과는 연계된 적이 없고, 자체 고유한 시스템상 안에서 외부와의 연계성 없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부분 우리처럼 나이스 세계 기관이 연계된 시스템에 대한 원활함에 대한 고민은 좀 하실 필요는 없으셨지만, 그래도 정보는 계속 리뉴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장 실습 지원급을 작년부터 별도로 이제 신청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어서 뭐 일반 학급이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현장 실습 지원비를 받지 못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이제 제가 이제 개발원하고 고용공단 조직도를 좀 봤어요. 봤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디서 일하시다가 제 연구에 참여해 주셨을까 궁금해가지고 저도 좀 공단을 봤는데, 직업재활부, 아까 저랑 명함 나눠주신 그 선생님 계신 부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능력평가부에서 장애학생 현장 실습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하시고, 또 장애학생 취업 지원 직업능력 평가 도구 개발 및 개선과 관련한 업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이 하나의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같이 세 개 부처가 협력이 되려면 이 모듈형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단히 강의,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래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마치 교사들, 특수교사들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하시듯이 이게 모듈형으로 사안에 따라서 선생님들 개발하실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지원 그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교육부 얘긴데요. 부처 내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이 또 도출이 됐습니다. 그 우리 특수교육 정책과가 저쪽에 있어요. 교육복지 돌봄지원국 2024년 2월 27일 기준의 조직도였고요. 그리고 제가 왼쪽에 담당 업무만 쭉 빼왔거든요. 그 중등직업교육정책과의 업무시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세요. 예. 그래서 25,000명의 현장 실습을 운영하시는 이 중등직업교육정책과의 인프라와 예산과 인력과 전문성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특수정책과에서는 이제 한 분의 담당 업무로 이제 인권 보호랑 진로 직업 교육까지 다 저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2,500명이어도 할 일은 똑같잖아요. 하셔야 되는 일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조금 너무 힘들다, 우리가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중등직업교육 정책과와의 협업이 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 대한 정말 그 장애와 관련한 어떤 고려사항, 배려사항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전체적인 큰 그림은 같이 그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시도교육청 평가 회의 잠깐 가서 이제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담당한 지표는 아니었지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래교육 관련한 그런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였는데 거기에 현장 실습 비율이 있더라고요. 현장 실습. 그래서 반가워서 이게 봤더니 특수 대상 학생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직업계고 학생 것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용기를 내서 이제 특수 대상 학생도 2,500명 10분의 1이라 된다. 이것을 포함한 것을 대한민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그 미래와 관련한 지표에 활용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연구 방법적인 측면이니까 살짝 넘어가고요. 이게 뭐 그 로커스 포커스 모델이라고 그 우선순위 하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4분면에 있다고 3,4분면에 있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분에 끝내면 될까요, 선생님? 네. 50분이요? 네, 50분인데 지금. 네. 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매뉴얼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열심히 보면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육부에 있으니까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석사 학생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막 스케치를 하면서 그려봤는데 안 그려지더라고요. 예, 그 이유를 나중에 뒤늦게 알았는데 그것은 고용공단의 이어모 시스템이 중심이 되도록 아예 설계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전송하고 또 받고 이것 이외의 기능을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챙겨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제가 그 이쪽 직업 진로 교육 쪽 하면서 지금 이제 아직 계시는 분이고요. 닥터 켈러라고요. 여기 5에 사실은 그 우문 스트라우트라고 하죠. 점 2개 있는데 제가 못했는데 닥터 켈러 선생님이 그 혼합형 진로교육 모형으로 뭐 저기 박사 논문도 쓰시고 계속 연구를 하시고 미국의 굵직굵직한 전환 사업을 다 하시는데 이분이 중등 교육 과정은 전체가 다 전환을 목표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졸업 이후의 목표는 학생의 흥미, 능력, 관심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 정해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교수적 활동과 교육적 경험은 학생들의 졸업 이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등에서만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요지부동의 우리 진리인 것 같습니다. 교육의 사주체, 지역사회까지 포함한 사주체를 강조를 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령기 이후 성공을 위한 예측 요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 5년 전에 정리를 하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원고에도 막 담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NSTT-AC라고 해서 밑에 이제 제가 이니셜 풀 네임을 적어놨는데 학부모의 기대, 그리고 학부모 참여, 학부모 변인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훈련, 유급 일 경험, 네 이러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챙기면 예측 요소니까 학령기 이후에 성공적인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다시 사실은 우리 이 발표 준비하면서 다시 들어가 봤더니 앞전에 말씀드렸던 저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폐쇄됐습니다. 폐쇄됐고 이 사이트가 새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생겼나 했는데 앞에 거는 중등만 강조한 그런 사이트라고 하면 이 오셉에서 미국의 교육부에서 그냥 전체 그 전환에 대한 강조점을 다 살려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셨더라고요. 저기 오셉하고 RSA,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전환 서비스국이라고 하거든요. 전환 서비스국에서 공동으로 이제 그 펀딩을 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근데 벌써 이제 열리긴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편 노력들이 있구나. 그런데 목적이 더 재밌어요. 목적이 더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서비스와 교수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한다. 학교 그만둔 아이들에게도 저기 서비스 제공하려는 기관이나 그 기관에는 이것을 제공을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엔텍트 C 땡땡하고 C를 담아놨더라고요. 협력을 강조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듈형 팀 협력 3개 기관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그 기관장님들께서 잘 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마치 선생님들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하시듯이 모여가지고 이게 공동체, 연구 공동체 또 실행 공동체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과 함께 저는 이제 기업체 부분도 절대 그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뭐 제 지인 중에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창의적이세요. 창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할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 수의사 선생님, 수의사를 하시면서 애견 유치원 운영하시는 원장님을 좀 알게 됐는데 제가 제 고민들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는 않으시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창의적인 기업과의 협력도 우리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아까 3M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 꿰는 리더십이 꼭 높은 분들, 우리의 관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제가 이제 제 아이들하고도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퀄리티는 평등, 균등, 그다음에 이퀴티는 공평, 공정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국어로.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인 것 같니?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뭐 어리진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물어봤을 때 가치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퀄리티는 산술적인 우리가 이제 동등함을 이제 조금 더 강조한 거죠. 지금 저 펜스 너머에 있는 경기 보려고 키 큰 애나 작은 애나 하나씩 그 받침대 놔줬잖아요. 근데 가치를 고려를 했을 때는 우리가 작은 애에게 2개 주고 큰 애는 그냥 서서 봐라 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돈 내고 들어가서 봐야지 왜 저거를 저렇게 받침대를 주냐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들에 다 계시고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AI가 할 수 없는 것.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되셨을까요? 아이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